북한의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 인민보위부 중장 박정일 가명은 가족과 함께 두만강 강가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강바람 속 순찰대의 희미한 불빛이 다가오자 그는 얼어붙은 강물에 손을 담그며 상상조차 못할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죽음의 문턱에서 이 최고위 간부는 과연 가족을 살려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박정일입니다. 북조선 인민보위부 중장 박정일이었지요. 동무들 앞에서야 늘 굳건한 모습, 수령님께 충성 다하는 간부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게 제게 부여된 역할이었고 또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었으니 말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신임을 받는다는 소리도 들었으니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간부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부러워했겠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제 속은 말이 아니었어요. 땀과 흙먼지 묻은 제 얼굴처럼 제 마음속도 늘 시커먼 그늘로 가득했답니다. 한밤중에 홀로 앉아 담배 연기 내뿜을 때면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지경이었어요. 이 체제에 대한 회의, 그리고 제 가족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말입니다. 그 균열은 아마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90년대 중반, 그때의 참혹함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위부 간부 신분으로 온갖 현장을 다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나앉아 굶어 죽어가는 꽃제비들을 보았을 때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눈 감는 모습, 그 어린 생명들의 마지막 눈빛 아직도 제 꿈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조국이었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그토록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혁명과 수령님에 대한 충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입으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을 외웠지만 제 눈으로 본 현실은 너무나 달랐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외부 세계의 정보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고요. 맞습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 외부 세계의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지요. 제 신분으로는 더욱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 소식들은 제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어쩌면 아니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말입니다. 저 바깥 세상은 우리가 알던 지옥이 아니더군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배불리 먹고 미래를 꿈꾸며 살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낮에는 그 질문을 꾹 눌러 담고 살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수령님께 충성하고 인민들을 감시하고 체제를 유지하는데 제 역할을 다했지요.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면 제 본 모습은 고뇌와 불안에 찌든 한 늙은이였습니다. 제 아들, 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도 저 꽃제비들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누리는 이 권력이 언제까지 갈 것이며 이 체제가 언제까지 저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겉으로는 번드르르한 간부지만 제 속으로는 지옥불이 끓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제 가족을 위해서라도 뭔가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해법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을지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아는 세상은 오직 이곳뿐이었으니까요. 둘째 아들놈 말입니다. 그 녀석이 철없이 장마당에 기웃거리다가 그만 일을 내고 말았어요. 강냉이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몰래 팔지 말아야 할 물건을 손댔던 모양입니다. 처음엔 그저 젊은 혈기에 그런가 보다 했지요. 그까짓 일이야 제가 워낙 체제 안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었으니까 충분히 덮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평생을 당과 수령님께 충성하며 살아온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보위부 놈들은 달랐습니다. 그 녀석들 눈은 말입니다. 벽에 붙은 파리 한 마리까지도 놓치지 않아요. 아들놈 주변에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살림집 골목 어귀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거리는 것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전화선 너머로 들리는 미세한 잡음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밥 한술 뜨는 순간에도 목에 가시가 걸린 듯 답답했지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놈이 끌려가는 모습이 아른거렸고 눈을 뜨면 창밖 어둠 속에서 감시의 눈길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어도 제 자식 하나 제대로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보위부 놈들에게 한번 찍히면 말입니다.
그건 그 사람뿐 아니라 온 가족의 생명줄을 쥐고 흔든다는 것을요. 저에게 그럴 힘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체제의 심장부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 충성을 바쳤건만 정작 제 아들놈이 위기에 처하자 저는 한낱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말입니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가족 탈북이라니요. 제가 말입니다. 북조선 땅을 등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들놈이 잡혀가면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뻔했거든요. 그곳의 참혹함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였지요.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절박한 트리거가 당겨지고 말았습니다. 지옥 같은 선택이었지만 저는 이제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안전한 울타리는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바람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같은 현실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자유라는 이름의 희망을 향해 이제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위부 중장으로 있으면서 말입니다. 누구보다 이 체제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지 뭡니까? 밖에서는 제가 충성스러운 간부로 보였겠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길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는 탈북의 길이었습니다. 수년간, 아니 어쩌면 제 평생을 바쳐 쌓아온 보위부 내부의 정보망과 보안 지식은 저만의 비밀 무기였습니다. 국정원이 알면 깜짝 놀랄 만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했지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머릿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지도를 펼치고 또 펼쳤습니다. 함경북도와 양강도 접경 지역의 험준한 산맥, 굽이치는 강줄기, 인적 없는 외딴 오솔길까지 제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북조선의 국경 감시망은 정말이지 촘촘합니다. 철조망과 지뢰는 물론이고 국경 경비대 초소와 보위부 감시원들의 눈초리가 마치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지요. 하지만 저는 그 거미줄의 틈새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감시가 소홀해지는 구역, 눈보라가 치거나 안개가 짙게 깔릴 때 경비가 느슨해지는 지점, 심지어는 보위부 내 비밀 통신망의 사각지대까지도 말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었으니까요. 이동 경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위장술과 비밀 통로를 활용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버려진 갱도, 깊은 계곡, 얼어붙은 강물 아래로 이어지는 은밀한 길목들을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만약 계획이 틀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발각될 위기에 처하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또 따져봤습니다. 마치 체스판 위의 말들을 움직이듯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제 가족의 운명을 걸었지요.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을 제 아내와 어린 자식들에게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으로 차마 그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그 아이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무서워할까, 혹여 불안한 마음에 실수라도 할까봐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언젠가 더 나은 삶이 찾아올 거라는 막연한 희망만 품게 해야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숨겨야 하는 그 고통은 지금 생각해도 심장을 도려내는 듯합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었으니 숨막히는 인내와 고도의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제 심장은 늘 발뒤꿈치까지 내려앉아 있었고 숨소리 하나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갈망은 저를 멈출 수 없게 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실행에 옮길 때였습니다. 그날 밤 아시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는데 달조차 구름에 가려 제 얼굴을 감춘 날이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저희 신세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숨막히는 밤이었지요. 우리는 정말 최소한의 짐만 꾸렸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배낭 하나에 넣고 말입니다. 아이들은 행여 소리라도 낼까 입을 꾹 다물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작은 손들이 얼마나 차갑던지 제 마음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함경북도 내륙의 산악지형은 험하기로 소문났지 않습니까? 제가 그곳 지리에 밝다는 건 참 다행이었어요. 오랫동안 준비해둔 비밀 통로와 은폐지들을 따라 움직였지요. 돌무덤 사이로 난 좁은 길,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숲길, 때로는 얼어붙은 개울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발밑에서는 마른 나뭇가지들이 파스락 소리를 내며 부서졌고 그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보이부 동무들이 저희 뒤를 밟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은 살을 애는 듯 매서웠습니다. 제 아내는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걷고 또 걸었지요. 굶주림은 물론이고 목마름까지 더해지더군요.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다들 그저 묵묵히 저만 바라보며 걸었을 뿐이지요. 가끔 아이들이 지쳐 비틀거릴 때면 제가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얘들아. 아버지 믿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힘을 내더군요.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자유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읽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산속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라도 들려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숨죽였습니다. 혹시나 보이부 초소가 근처에 있는 건 아닌가, 감시병들에게 들키는 건 아닌가 하는 공포가 매 순간 저희를 옥죄었지요. 한 번은 인기척이 들려와 바위 뒤에 몸을 숨겼는데 알고 보니 산짐승 소리였습니다. 그때 안도의 한숨을 얼마나 깊이 쉬었는지 모릅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오는 것 같더군요. 새벽녘이 가까워오자 양강도와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막 동쪽 하늘에 옅은 보랏빛이 감돌기 시작할 무렵이었지요. 캄캄했던 밤하늘이 아주 조금씩 밝아오는 것을 보며 우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온몸은 땀과 추위로 끈적거렸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래도 한 고비를 넘겼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숨통을 찾아야 했습니다. 밤을 꼬박 걸어 마침내 두만강 물길이 굽이치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아, 정말이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 뭡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흐르는 강물은 그저 검은 덩어리 같았어요. 저 멀리 희미하게 중국 땅 불빛이 보이는데 그 불빛이 마치 저를 조롱하는 듯 느껴지더군요. 숨 쉬는 것마저 죄스러울 만큼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아바이 동무가 말해준 대로 강 건너편으로는 얼핏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만 정작 저희 앞에 놓인 두만강은 죽음 그 자체였어요.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와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잔뜩 겁에 질려 제 옷자락만 꼭 잡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강을 과연 건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지 뭡니까? 저희는 강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국경 경비대의 움직임을 살폈어요.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살폈죠.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온몸이 움찔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겁니다. 분명 순찰대였습니다. 순찰대의 불빛이 저희 쪽으로 서서히 다가오더군요. 아, 정말이지 그 순간의 공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이대로 발각되면 저희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물론이고 더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순찰대의 발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이 터져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고 있었고요. 순간 저는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강가에 널려있는 나뭇가지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재빨리 나뭇가지 몇 개를 주워 아이들에게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이걸로 물장난하는 척해야 한다. 절대 소리 내지 말고 경비대 동무들이 지나갈 때까지 고개 숙이고 있어라. 그리고는 저도 아내와 함께 강물에 손을 담그고 나뭇가지로 물을 휘젓는 신용을 했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난치는 것처럼요. 다행히 순찰대원들은 저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강가에서 고기 잡는 어린아이들과 가족 정도로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이 밤중에 뭐하는 기야? 하는 퉁명스러운 한마디만 던지고는 이내 지나가 버리더군요. 휴, 정말이지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감도 잠시, 이제는 이 죽음의 강에 몸을 던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고 아내와 함께 차가운 두만강 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발끝부터 전해지는 얼음장 같은 냉기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강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거센 물살은 저희를 집어삼킬 듯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제 목을 더 세게 끌어안았죠. 아빠, 무서워요. 하는 작은 목소리가 제 귀를 울렸습니다.
정말이지 죽음과의 사투였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발밑에 돌멩이에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거센 물살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려 애썼습니다. 온몸에 힘을 다해 한 발 한 발 내딛었어요. 강물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강 건너편의 희미한 불빛만이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유일한 등대였지 뭡니까.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얼어붙은 강물 속에서 바른 감각을 잃었지만 그래도 살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저절로 나더군요. 아바이도 어머니도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훌쩍이며 매달렸고요. 이제는 괜찮겠지, 드디어 살았다고 생각했지요. 아, 그때는 정말이지 그렇게 믿었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채 몇 시간도 가지 못했습니다. 중국 땅은 북한보다 훨씬 넓고 복잡했지만 그렇다고 안전한 곳은 결코 아니었어요. 밤이 깊어 작은 오두막 같은 데 숨어들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중국 공안들의 순찰 소리에 가슴이 쿵쾅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차소리, 말소리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지요. 잡히면 다시 공화국으로 끌려갈 게 뻔한데 그 생각만 하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치는 내내 발자국 소리 하나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웠던 때와는 또 다른 공포였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바이도 그랬답니다. 밤새 뒤척이시며 정일아, 혹시 저기 우리 보이부 놈들이 따라온 건 아니겠니? 하고 묻더군요. 중국 공안도 무서웠지만 사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든 건 바로 보이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기어이 찾아내서 다시 끌고 갈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 공포가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조선족 동포들조차도 의심하게 되더군요. 혹시나 그 중에 보이부와 연계된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시나 우리가 탈북자라는 걸 눈치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어렵사리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자는 우리를 보자마자 돈 이야기부터 꺼내더군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요. 그래도 우리 사정을 듣는 척하더니 며칠 동안 숨겨줄 은신처를 마련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허름한 창고 같은 곳이었는데 그래도 비바람은 피할 수 있었으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하루 이틀이 지나자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몇 명 있었는데 모두들 눈빛이 초조하고 불안정했지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브로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돈을 더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은신처로 옮겨야 하는데 그 비용도 다 우리 몫이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의 태도가 순식간에 돌변하더군요. 너희 같은 것들 때문에 내가 위험해진다며 소리치는데 정말이지 배신감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가진 돈은 바닥을 드러내고 가족들은 극심한 피로와 공포에 지쳐갔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림에 자꾸만 보채고 어머니는 기침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아바이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정일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대로는 다 죽겠어. 내가 잠시 너희랑 떨어져서 일이라도 해봐야겠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이 흩어지는 건 상상도 해본 적 없었으니까요. 아바이, 안 됩니다. 어떻게 가족이 떨어집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바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구나. 내가 돈을 벌어올 테니 너는 어머니랑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있어라. 이대로 가다가는 다 잡히거나 굶어 죽을 거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구해올게. 그 눈빛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가족을 지키겠다는 필사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바이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또 다른 위험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려 하셨습니다. 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에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도망쳐온 길도 길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가진 돈도 거의 바닥났고 기댈 사람도 더는 없었고요. 정말이지 이대로 주저앉아 버릴까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얼굴이 아른거려요. 제가 여기서 멈추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저를 기다릴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았던 김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저보다 먼저 탈북해서 그 나라에 자리 잡았댔는데 저와는 한때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인연이 있었댔지요. 제가 연락했을 때 그분도 어렵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저를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동무, 이젠 정말 마지막 수단밖에 없구만요. 목숨 걸어야 할 깁니다. 김 선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제게는 한 줄기 빛처럼 들렸댔지요. 며칠 뒤 김 선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낡은 가방 안에서 꺼낸 건 제 얼굴이 어설프게 박힌 위조 신분증이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어딘가 초췌하고 눈은 잔뜩 겁먹은 짐승 같았으시오. 이걸 가지고 국경을 넘어야 하오. 비행기도 타야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끝장인 깁니다. 김 선생은 제게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거쳐가는 복잡한 경로를 설명해줬어요. 마치 미로 같았댔지요. 국경을 넘는 날이었어요. 낡은 버스에 몸을 싣고 한참을 달렸죠.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낯선 풍경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가올 검문소 생각뿐이었지요. 드디어 버스가 멈추고 군인들이 버스 안으로 올라탔어요. 앳된 얼굴의 군인이 제 신분증을 받아들고 한참을 노려봤댔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데 심장이 쿵쾅거려 제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으시오. 그때 군인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옆에 앉은 아주머니에게 신분증을 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제게도 신분증을 돌려주며 지나가라는 손짓을 하더군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댔지요. 아슬아슬하게 죽을 고비를 넘긴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위기를 넘기고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를 타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넓고 반짝이는 공항 로비는 제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제 신분증을 들고 또 한 번 심장이 쫄깃해지는 순간을 겪었지만 다행히도 무사히 통과했댔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니 구름 위를 나는 기분이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더군요. 저 아래로 보이던 세상은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잊게 할 만큼 넓고 아름다웠어요. 그래, 이제 정말 자유를 향해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댔지요. 그 다음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제3국에 도착해서 대한민국 망명 신청을 했고 그 결과가 나오기를 하루하루 애타게 기다렸어요. 매일 밤 꿈에서는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는 악몽을 꾸곤 했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를 담당했던 직원분이 저를 찾아와 화난 얼굴로 말했어요. 박정일 씨,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망명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데 이게 기쁨의 눈물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서름이 터져 나온 건지 저도 분간할 수 없었댔지요. 아마요, 제가 그날 처음으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이제 정말 제가 그토록 바라던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저를 기다리는 마지막 관문을 향해 제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정말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길고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우리 가족은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정말이겠나 싶었습니다. 꿈결 같더군요.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공기의 냄새부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자유의 냄새랄까 아니면 그냥 낯선 공기일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 접한 남조선은 말도 마시라요. 눈이 휘둥그레질 지경이었습니다. 넘쳐나는 물건들, 번쩍이는 불빛, 그리고 밤에도 멈추지 않는 자동차 소리들. 우리 애들은 그저 신기하다고 눈을 반짝였지만 제 마음 한켠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가 꿈꾸던 자유의 땅이 맞나? 이런 풍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말입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이 모여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면서도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많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끌고 여기까지 왔지만 문득문득 북녘에 남겨진 부모님과 형제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서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랬어요. 북조선에서 겪었던 감시의 공포,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그 긴박함이 꿈속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곤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가 남조선이라는 걸 다시금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아시겠습니까? 몸은 자유를 찾았어도 마음은 아직 그 척박한 땅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를 보며 힘을 냈습니다. 아내가 아버지, 이제 우린 자유롭지 않습니까? 우리 힘내서 잘 살아봐야죠 하고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이 다잡아졌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엔 낯선 환경에 울고 보채기도 했지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도 어색했고 학원이라는 것도 처음 보는 문화였지만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새로운 것들을 흡수하더군요. 저도 남조선 말을 배우고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서툴렀어요. 북조선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저 탈북민이라는 이름표가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는 제 가족의 눈물이 있었고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기억들을 딛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말입니다. 저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지요. 모든 것을 걸고 여기까지 온 저희의 이야기가 부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작은 희망으로 남기를 바라봅니다.